오늘 알아볼 기업은 쿠팡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핫한 기업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티몬과 UMF처럼 그냥 쿠폰이나 싸게 파는 B급 업체인 줄 알았는데 쿠팡을 잘 모르는 저도 한국에 가면 주로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하게 됩니다. 최저가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배송이 빨리 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뭔가 필요하면 쿠팡에서 그냥 주문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나름 제 생각에는 재미있게 영상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3일 회계법인에서 감사받은 2019년도 쿠팡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읽다 보니 쿠팡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입니다. 가령 쿠팡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듯이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 LLC의 100%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쿠팡 LLC의 대주주는 요즘 호구 제대로 잡힌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입니다. 다행히도 소프트뱅크가 이제까지 돈을 쏟아 부어주었기 때문에 3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식 발행 초과금 항목으로 자본에 잡히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 투자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지 않아서 회사가 당장 빚에 허덕여서 망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방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초점을 맞춰서 수익 구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의 엽기적인 순손실을 매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단기 차입금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 의견이 없다는 건 영어로는 modified opinion이 없다는 것이고 간단히 말해 재무제표가 문제없어 보이고 회사가 지속경영 가능함에 크게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아니었으면 쿠팡은 진작에 망했거나 그냥 중소 쇼핑몰 정도로 멈췄을 것입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여러 항목이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단순하게 매출액이 있고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 원가와 영업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빼기 비용을 하면 그것이 순이익이든 순손실이든 나오는 것입니다. 2018년도 매출은 4조 3천억, 적자는 1조 1천억, 엽기적인 숫자가 나왔고 2019년도에는 매출은 7조 1000억, 적자는 7,300억이 나왔습니다. 2019년도의 적자 규모도 암담하지만 2018년도에 비해 꽤 개선되었습니다. 매출 증가율은 64%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문하기 편하고 배송이 빠르다는 점이 저 역시 쿠팡을 메인으로 쓰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매출 원가율은 2018년도 95%에서 2019년도 83%로 훌륭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판관 비율, 즉 매출에서 판관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줄었습니다. 매출 증가분에 비해 매력적으로 줄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판관비라 함은 쿠팡 창고나 사무실 임대료, 마케팅 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므로 아주 간단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비뉴인 매출에서 익스펜스인 비용을 빼면 그것이 순이익이든 순손실이든 나오는 것입니다. 비용은 크게 보면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있는 것이고요. 비용에 대해 상세하게 항목을 보면 이 테이블과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재고자산과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 대충 절반은 매출 원가에 들어갑니다. 쿠팡 내부 관리회계 규정에 따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직접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민 비용은 매출 원가에 들어가고 사무실이나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판관비에 넣을 겁니다. 어쨌든 인건비의 절반은 매출 원가에, 절반은 판관비에 할당을 했습니다. 본 테이블은 좀 복잡하고 너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요지는 매출액이 64% 비율로 증가를 했을 때 총 비용은 44% 비율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비용 중에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고자산과 인건비이므로 이 부분을 따로 빼봤습니다. 다시 이렇게 간단히 테이블을 나타내보면 전체 비용 중 재고자산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3%이고 매출액이 64% 증가할 때 재고자산과 인건비는 41%만큼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나머지 항목들은 59%만큼 증가했습니다. 다시 간단히 테이블로 나타냈습니다. 어쨌거나 요지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에 대한 비용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늘었으니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증가 대비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이용해서 보시는 테이블과 같이 삽질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의 쿠팡의 매출액 대비 비용의 추이를 보면 정말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쿠팡의 경영진의 능력에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가령 최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들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한 이슈들은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나가고 매출에는 엄청 큰 영향을 끼치는 악재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수들을 차치하고 단순히 현재의 추세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순히 가정을 한다면 대략 매출이 11조를 찍어야지 쿠팡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상 테이블은 현재의 추세를 가지고 가정을 한 데이터일 뿐 쿠팡같이 매출과 비용의 비율이 랜덤하게 들쑥날쑥하고 경기에 민감한 기업은 아무도 정확히 이렇다 할 예측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출 11조를 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달성해야 할까요? 보시다시피 2019년 기준으로 7개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있고 점유율 측면에서 쿠팡, G마켓, 11번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점유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밖에도 옥션, 위에프도 적지 않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이버 유료 회원제를 도입했는데 이게 이커머스 시장의 판을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쨌거나 2019년도에 매출을 7조 1천억 찍을 때 시장 점유율이 18.1%였다고 하니 매출을 11조 찍으려면 시장 점유율을 28% 달성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시점 기준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면 매출 11조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이 28%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일 이커머스 업체가 28%까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엔 제가 이렇게 대충 구글링을 해보니 49%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존에서 뭔가를 구매할 때는 아마존 내에서 가격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하지 한국처럼 네이버 쇼핑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존이 쿠팡 같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네이버 같은 쇼핑 포털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이베이 외에는 그렇다 할 이커머스 마켓 플레이어가 없어서 아마존이 거의 시장 과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매출 11조를 달성하면 드디어 쿠팡이 적자에서 탈출한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매출 11조 달성 시에 매출 원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72%입니다. 2019년 지난 매출의 매출 원가율 83%에서 11% 낮은 72%의 매출 원가율을 이론상으로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72%의 매출 원가율이 쿠팡의 사업 구조에서 과연 정말 가능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쿠팡의 매출 원가는 재고자산과 인건비의 비율이 3.5대 1입니다. 재고자산이라 함은 실제로 파는 상품의 매입 원가로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매출 원가로 잡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쿠팡맨에 지불하는 인건비가 매출 원가로 잡힐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인건비에만 1조 4천억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매출 원가 비중을 보면 가령 만원짜리 물건이 쿠팡에서 팔린다면 그 중에 상품 매입 원가로 5,600원이 지불되어야 하고 쿠팡맨 인건비로 1,6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매가의 56% 이내 금액으로 상품을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애플 제품들은 죽었다 깨나도 쿠팡에서 판매가의 56%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플에서 직원가로 할인을 최대로 해봐야 25%이기 때문입니다. 암튼 애플 제품 같은 전자기기는 매출 원가율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나마 판매가의 56% 이하로 상품을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은 전자기기 같은 공산품보다는 패션 의류, 자파 쪽이 가능할 것입니다. 갑자기 이마트는 매출 원가가 얼마 되나 궁금해졌습니다. 2019년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 13조에 매출 원가는 9조 5천억입니다. 계열사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로는 19조 정도의 매출을 하는데 일단 이마트 손익계산서만 보겠습니다. 매출 원가 9조 5천억 중에서 상품 매입 원가 비중이 거의 9조 5천억으로 같습니다. 쿠팡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마트는 매출 원가의 99.6%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금액이
상품 매입 원가로 나가는 반면에 쿠팡은 매출 원가 중 77.8%만 상품 매입 원가로 나가고 나머지는 쿠팡행 등의 로켓 배송을 위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로켓 배송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쿠팡을 이용하는데 결국 쿠팡은 로켓 배송 때문에 비정상적인 매출 원가 구조를 가져야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판매가의 56%의 상품을 매입해야 매출 11조 달성 시에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이마트의 경우를 잣대 삼아서 보았는데 적어도 이마트의 매출 원가율을 벤치마크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이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1번가처럼 마켓플레이스로 가는 것입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단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11번가는 13%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에 대한 매출은 거의 대부분 순이익입니다. 쿠팡에도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수료는 4.8%부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10% 정도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직접 구매하고 로켓 배송을 통해 판매하는 비중을 줄이고 마켓플레이스 비중을 높이면 매출 이익률이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11번가나 지마켓과의 차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체 매출의 10% 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를 추정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마존이 미국 이커머스 시장은 점령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네이버라는 잠재력을 가진 복병이 있고 SK의 11번가와 옥션 지마켓을 거느린 이베이 코리아도 가만히 눈뜨고 코베일 업체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쿠팡의 시장 점유율 현황이 쿠팡의 생사를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로는 앞을 내다보기 힘든 업체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베이 코리아처럼 점점 도태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이지만 제가 쿠팡이라는 기업을 살펴본 이유는 기업에 대한 분석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취업, 이직하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우 좋은 기업으로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엄청 큰 재무적 스트레스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일은 저는 예상 못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